자, 그러면 그 얘기들을 이제 보면은 뭐 그 밑에 그래서 님의 침묵의 특징이 뭐냐? 구조가 이별, 갈등, 희망, 만남. 그러니까 이 한영원의 님의 침묵도 한영원 씨의 특징은 모두가 어떤 이별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별은 물론 부정적인 것이죠. 불행이죠. 그러나 이별에서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결국 이별에서 갈등을 느끼고 다시 희망, 만남. 이별은 결국 만남으로 다시 환원하는 이야기가. 그래서 이 한영원의 시는 대단히 희망적인 어떤 미래가 있는 희망적인 시를 쓰게 됩니다. 그게 바로 이 님의 침묵 속에 들어있는 사상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은 그런 사상이 있는데 그 일제에 대해서 저항하는 저항 정신은 무엇일까? 이런 게 있습니다. 저항, 아주 대단한 그 저항 의식이 있습니다. 자, 만나고 헤어지고 뭐 이런데 어떻게 그래 독립투사가 되었을까? 그것은 바로 이 저항의식, 이건 하나 현실을 그 부정적으로 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음에 어떤 그 희망을 위해서 뭐 정반합이라면 현재를 부정하고 오히려 좋은 미래를 위해서 부정하는 것이 그러니까 일본을 하나의 그런 걸로 본 것입니다. 또 하나는 그 여성적인 목소리를 많이 내고 있습니다. 여성적인 목소리. 여성화자라고 그러죠. 여성화자. 그런데 이 여성화자, 1920년대 한영원만 여성화자의 목소리를 낸 게 아니라 김소월도 그랬죠. 네, 거기 공통점이 있어요. 왜 1920년대 시인들은 모두가 다 사내들이 여성 목소리를 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 독특한 의미가 있습니다. 다른 시대는 그렇지 않고 1920년대 바로 25년 사이에 시들이 주로 그렇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민족의 위기, 어떤 위기의식, 어떤 위기의식이 있을 때 인간들의 속성은 어떤 신비로운 어떤 제3의 어떤 힘이라든지 어떤 그 초월적인 힘이라든지 아니면 인간적으로 가장 기대하는 그 인격체가 있는데 그게 바로 어머니입니다. 또는 어떤 여성, 운명의 여친에 이렇게 불리는 게 있죠. 그래서 여성적인 목소리가 1920년대 가장 불행했을 때 많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런 정도로 이제 얘기를 하고 작품 한번 들어가 봅시다. 제일 먼저 대표시의 작품 님의 침묵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 님의 침묵을 보면은 쭉 그 9개의 행으로 이렇게 남발을 아예 매겨놨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을 보는데도 두 가지가 있다. 작품. 접근하는데 하나의 연역적인 방법 또는 귀납적이다. 다시 말하면 전체를 한번 보고 부분으로 들어갈 것인가 부분에서 전체로 갈 것인가. 그러니까 이제 전체에서 부분 또 부분에서 나중에 전체 이런 거죠. 근데 지금까지 한영원에 대해서 얘기한 것이 전체적인 얘기를 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작품을 좀 부분적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뒤에 뭐 메모한 것도 있지만 그런 건 그만두고 직접 작품을 보겠습니다. 자, 님은 같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님은 같습니다. 님은 같습니다. 이렇게 한마디 할 수 있겠지만 사랑하는 나의 님은 같습니다.
님은 같습니다나 아 사랑하는 나의 님은 같습니다나 내용은 똑같은 것입니다. 다만 님은 같습니다보다 뒤에 것이 감탄사라든지 사랑하는 좀 이렇게 수식어를 더 붙인 거죠. 결국 내용은 같아요. 님이 간 것을 님이 이별의 상황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 다음도 그렇습니다. 푸른 산빛을 깨치고 단풍나무 숲을 향하여 난 작은 길을 걸어서 차마 떨치고 갔습니다. 이것도 님이 갔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점이 있다면 처음에는 전체적으로 했어요. 님은 갔습니다. 그런데 저 그걸 세부적으로 사랑하는 나의 님이 갔습니다. 그런데 그 님이 어떻게 갔느냐? 푸른 산빛을 깨치고 단풍나무 숲을 향하여 난 작은 길을 걸어서 차마 떨치고 갔습니다. 그 어떻게 갔느냐 하는 그 간 모습을 표현하는데 푸른 산빛을 깨치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는 단풍나무 숲. 그게 푸른 산빛이니까 여름산이죠. 그리고 그 단풍나무 숲은 가을산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이거 거저 선정한 것이 아니죠. 결국은 푸른 산빛은 아주 이렇게 무성한 시대. 그 희망이 넘치는 그런 시대죠. 단풍나무 숲은 이제 쇠락한 곳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그 희망을 깨치고 그런 그 꿈을 그냥 헐어버리고 단풍나무 숲, 그 바로 절망적인 그런 공간을 향해서 난 아주 작은 넓은 길반입니다. 작은 길을 차마 가기 싫은 것을 억지로 떨치고 갔습니다. 해서 그 님이 가는 모습을 아주 이렇게 그 세 번의 도의 반복을 통해서 하는데 처음에는 포괄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는 구체적으로 나중에는 메타포를 비유를 이용해서 푸른 산빛 단풍나무 작은 길 이런 그 메타포를 이용해서 했습니다. 이 점증법 그렇죠. 점점 더 아주 강화시키는 기법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시를 쓴 것이 1925년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지금 90년 전입니다. 90년 전 한 시인이 나이라고 한 20몇 살 먹은 아주 젊은 사람이 이렇게 님이 떠난 모습을 아주 메타포까지 이용하면서 리듬을 아주 살려서 썼다. 네, 이게 대단한 거죠. 대단한 겁니다. 그리고서 그럼 님이 갔으니 어떻게 됐느냐? 님이 가버렸으니 상황이 어떻게 변했나? 황금의 꽃같이 굳고 빛나던 옛 맹서는 차디찬 티끌이 되어서 한숨의 미풍에 날아갔습니다. 황금의 꽃같이 굳고 빛나던 옛 맹서 이것도 아주 맹서치고는 대단히 화려하죠. 어떤 맹서가 황금의 꽃같이 빛나는 맹서일까요? 수식어를 많이 붙였죠. 황금은 딱딱한 것이고 광물입니다. 견고한 약속 거기다가 아주 화려한 견고하고도 화려한 약속 그런 맹서가 차디찬 티끌하고 비교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황금의 꽃같이 아주 시각적이고 또 감각적입니다. 황금과 꽃이라는. 그런데 차디찬 티끌 어떤 촉각이죠. 만지면 아주 차가움을 느끼거나 그래서 촉각적인 차디찬 티끌 한숨의 미풍 이런 이미지들을 살려서 결국 이제 님이 감으로써 내 신세가 이제 이렇게 됐다 하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 되니까 네 번째로 날카로운 첫 기수의 적은 나의 운명의 지침을 돌려놓고 뒷걸음쳐서 사라졌습니다. 자, 여기서도 날카로운 첫 기수의 추억을 아주 감각, 좀 관능, 좀 약간 섹시한 느낌을 날카로운 첫 기수의 추억 다 경험을 해봤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 이런 거 아주 좀 약간 관능적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요소지만 이 여성 화자니까 여성적인 이 여성 화자니까 그런 경험을 살려서 날카로운 첫 키스의 추억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뭘까? 네. 여러 가지 얘기가 있겠습니다. 결국 님을 만남의 감격이죠. 그럼 여기서 님이 누구냐?
네. 예, 그러니까 이제 뭐 애인이냐, 조국이냐, 불도냐, 부처님이냐, 뭐 이제 이렇게 다양한 의미를 내포한다. 예, 그래서 이렇게 시의 언어는 외연적인 언어가 아니라 내포적 언어, 코노테이션이나 내포적 언어. 그러니까 시에서 우리가 중요시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시에서 사용하는 이 언어들은 상징성이 있고 또 내포성이 있다. 그리고 그 내포성이 폭이 얼마나 넓으냐. 참 님은 굉장히 그 폭넓은 깊이가 있고 다양한 그런 특징을 갖고 있죠. 그래서 그 날카로운 첫 키스의 추억은 님과 첫 키스입니다. 그럼 님과 첫 키스는 무엇일까? 애인일까? 님을 애인이라고 생각하면은 뭐 애인이라고 생각하고, 그러나 부처님이라고 할 수 있고 조국이라고 할 수 있고, 그건 해석에 따라서 그렇죠. 다양하죠. 근데 그런 추억이 나의 운명의 지침을 돌려놓고 전환시켰어요. 뒷걸음쳐서 사라졌습니다. 결국은 님이 없음으로 인해서 오는 현상. 나는 향기로운 님의 말소리에 귀먹고 꽃다운 님의 얼굴에 눈물었으면 사실은 님이 계셨을 때 내가 어떤 상태냐. 나는 향기로운 님의 말소리에 귀먹었다. 그럼 어느 정도입니까? 기가 막혀. 그냥 님 기막힌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님, 그 부처님, 또는 뭐 조국이든 어쨌든 나는 향기로운 님의 말소리에 도에 또는 그 진리에 그만 귀가 먹었어요. 너무 감격했어요. 그냥 완전히 뿅 갔어요. 그리고 꽃다운 님의 얼굴이 아주 눈이 멀어버렸어요. 그 바로 님의 절대성. 님이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가. 나는 완전히 님한테 그냥 싹 가버렸어요. 자, 그런데 사랑도 님, 사랑도 사람의 일이라. 네,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인간 세계란 회자정리. 만날 때 미리 떠날 것을 염려하고 경계하지 아니한 것은 아니지만은, 네, 여기 회자정리. 인간 세계란 만났다 헤어지는 것. 그걸 몰라한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이별은 뜻밖의 일이 되고 놀란 가슴은 새로운 슬픔에 터집니다. 갑작스러워서 나는 지금 괴롭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면은 1절, 2절, 3절, 4절, 5절, 6절 결국 님이 갔을 때 님이 없는 님의 부재, 이 님의 부재 상태, 완전히 이것은 절망입니다. 님의 부재는 완전히 절망입니다. 그런데 7절에 가서 대회, 그러나라고 대회전을 하게 됩니다. 이별을 쓸데없는 눈물의 원천을 만들고 마는 것은 스스로 사랑을 깨치는 것인 줄 아는 까닭에 우리 재밌습니다. 걷잡을 수 없는 슬픔의 힘을 옮겨서 새 희망의 정수배기에 들어보습니다. 이게 일대 전환인데, 이 전환을 어떻게 전환할 수 있는가? 자, 지금까지 한풀이를 했어요. 님이 안 계시니까 나는 완전히 그런 한풀이를 했는데, 그게 일반적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별에 대해서 그런 애상을 갖고 1920년대 많은 시인들이 그런 슬픔의 노래를 불렀어요. 또 오늘날 우리도 그런 거죠. 이별하면은 그냥 끝이에요. 그래서 눈물 짜는 소리로 끝납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그 이별에 대한 강력한 그 문제 제기를 합니다. 사람들은 다 이별하면은 눈물의 원천으로 생각하는데, 슬픔으로, 그러나 이별을 쓸데없는 눈물의 원천을 만들고 마는 것, 그게 일반인들이 생각합니다. 이별하면은 다 눈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눈물로 생각하면 어떻게 되냐? 당신을 사랑했던 이 사랑의 관계가 스스로 사랑을 깨치는 것인 줄 아는 거다. 그러면은 너와 나의 사랑은 끝나는 겁니다. 사랑했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사랑했는데 이별했다고 해서 사랑한 사람 눈물로 끝날 수는 없잖아요. 그런 얘기. 그래서
걷잡을 수 없는 슬픔의 힘을 모아서 역전시키고자 새 희망의 정수배기에 들어보았습니다. 오히려 그 슬픔을 새 희망, 만남의 희망이라고 하는 희망의 정점, 정수배기, 여기 머리 정수리 네, 정수리. 그러니까 오히려 슬픔을 최고의 희망 표대로 삼았다. 이게 대단하다. 그러니까 이별의 슬픔을 최고의 희망 정수리로 삼았다. 자, 이렇게 해서 대전환을 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전환할 수 있을까? 그게 아까 말한 회자 정리, 네, 소위 색즉시공, 그리고 공즉시생. 그러니까 색은 공으로, 공은 또 색으로. 결국은 이별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만남의 시작이라는 그 논리가 여기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만날 때 떠날 것을 염려하는 것 같이, 네, 회자정리입니다. 만날 때 떠날 것을 염려하지 또다시 떠날 때 다시 만날 것을 믿습니다. 이게 바로 불교사상, 한용운의 사상이고, 네, 거자 필반입니다. 그러니까 떠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간 사람은 다시 돌아온다고 하는, 네, 그런 사상입니다. 그리고 이 사상이야말로 단지 인간 간의 관계가 아니라 그 속에 바로 국가 간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 민족이라고 하는 님이 국권이 상실되었지만 그것을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님이 돌아온다. 국권이 다시 회복될 것이라는 것도 또 포함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것은 불교 사상에다가 독립 사상까지 곁들인 거라고 봐야겠습니다. 승화된 것이라고 봐야겠죠. 그래서 님은 같지만은, 그래서 현실적으로, 그래, 색으로 볼 때는 같지만, 그렇지 않나? 색으로 볼 때는 같지만 나는 님을 보내지 아니, 공으로 볼 때는 안 같다. 그런 것입니다. 제곡조를 이기지 못하는 사람, 그래서 나는 님하고 이별한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제곡조 내면에서는 그 사랑의 뜨거운, 제곡조를 이기지 못하는 그 사랑의 뜨거움이 님의 침묵을 휩싸고 돈다. 오히려 님의 침묵을 돈다는 그 어떤 황홀한 감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굳이 얘기하면 이게 일종의 역설적 방법이다. 전체적으로 하나의 역설이라고 볼 수도 있죠. 어쨌든 1925년도에 참 이만한 시를, 이런 메타포와 리듬과 그 깊은 내용을 시적으로 승화시켜서 표현한 님의 침묵은 정말 우리가 두고두고 자랑스러울 수밖에 없다고 봐야겠습니다.